대선 후보 등록을 하루 앞둔 오늘 발표된 여론조사에서도 문재인, 안철수 후보가 초접전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지 후보를 바꿀 수 있다는 응답자가 여전히 많아 TV 토론 등이 변수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어제 열린 TV 토론에서 후보 5명은 치열한 신경전을 벌였습니다. 여러 이슈를 놓고 공방을 주고받았는데 누구의 주장이 맞는지 오늘 뉴스룸에서 주요 내용을 팩트체크합니다.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가 부인 김미경 교수의 의원실 사적 업무 동원에 사실상 동조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민주당 문재인 후보 아들과 관련해선 한국고용정보원이 엄격한 서류 전형을 갖고 있었음에도 문준용 씨 입사 때에는 적용하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북한 최대 명절인 김일성의 생일 태양절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북한 외무성은 최고 지도부의 판단에 따라 언제든 핵실험을 할 수 있다며 미국이 선제 타격하면 가만히 있지 않겠다고 긴장감을 조성했습니다. 경남의 한 기숙형 대안학교에서 상습적으로 이뤄진 폭력에 대한 JTBC의 보도 이후 비슷한 피해를 당했다는 제보가 쏟아졌습니다. 교육부는 뒤늦게 실태 파악에 나섰고 경찰은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수소, 우주의 75%. 그 무한한 수소로 자동차를 달리게 하다. 현대자동차. 시청자 여러분, JTBC 뉴스룸입니다. 대선이 이제 25일 남았습니다. 내일부터 이틀간 후보 등록을 마치면 다음 주 월요일부터는 본격적인 선거운동이 시작이 됩니다. 그런 점에서 각 후보 캠프 오늘 발표된 여론조사 결과를 주의 깊게 지켜봤습니다. 먼저 갤럽 조사에서는 민주당 문재인 그리고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가 오차 범위 내에 있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두 후보의 지지층에서 몇 가지 이전에 없던 주목할 만한 지표도 나왔는데요. 정치부 안지연 기자와 함께 먼저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자, 안지연 기자, 오늘 여론조사가 2개가 발표가 됐죠? 네, 방금 말씀하신 한국갤럽 외에도 프레시안이 리서치뷰에 의뢰한 여론조사 결과도 발표됐는데요. 뒤에 보시면 문재인 후보가 46%, 이 안철수 후보는 36.5%로 문 후보가 9.5%포인트 앞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또 다른 결과인 한국갤럽의 결과를 보시면 보시다시피 두 후보 모두 이 2%포인트 똑같이 올라서 오차 범위 내에서 접전을 벌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나온 게 갤럽하고 프레시안이 이제 리서치뷰라는 기관의 의뢰에서 나온 게 2개인데 뭐 상당히 차이가 크군요. 네, 한국에서는 오차 범위 밖이었고 한국에서는 오차 범위 내였는데요. 이를 설명하기 위해서 지난 월요일 날 발표된 여론조사 결과를 한번 보시면 6개의 여론조사 결과 중에서 이 한 곳 리얼미터를 제외하고는 모두 오차 범위 내에서 박빙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오늘 결과에서 최근 리얼미터와 리서치뷰의 결과에서는 문 후보가 오차 범위 밖에서 앞선 것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리서치뷰는 뭐 한 10%가량 가까이 앞선 걸로 지금 나왔는데 이거 왜 이렇게 다른 겁니까? 먼저 그 다른 차이점을 분석하기 위해서 리서치뷰와 리얼미터의 공통점은 조사 방식이 ARS, 그러니까 자동응답 방식이라는 건데요. 그런 방식이 이제 포함되어 있다는 거죠? 전체가 다 ARS는 아니죠? 리서치뷰의 경우에는 전체가 다 ARS였고 리얼미터의 경우에도 80% 이상이 이제 ARS, 대다수가 ARS였는데요. 이 전화 면접 방식과 비교해 볼 때는 전체 응답률은 다소 떨어지지만 이 적극적 투표층의 반영이 상대적으로 높은 만큼 이 선거 결과에는 비슷하다. 이렇게 두 여론조사 기관은 분석을 했고 특히 젊은 층의 경우에는 전화 면접을 하면 이게 뭐 되게 끊는 경우가 있는데 ARS는 기다린다 뭐 이런 얘기도 있었죠. 네, 두 여론조사의 젊은 층의 경우에는 또 솔직한 대답을 전화 면접한테는 할 수 없지만 ARS에는 또 좀 더 솔직하게 할 수 있다. 이런 그 분석을 내놨는데요. 하지만 다른 여론조사 기관에서는 ARS 방식의 경우엔 부동층률이 너무 낮기 때문에 신뢰도가 떨어진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습니다. 오늘 지지층 변화가 좀 있다고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어떤 겁니까? 세대별 구도가 좀 더 강화된 모양새였는데요. 먼저 문재인 후보는 40대에서 8%포인트 올라서 과반의 지지를 기록했습니다. 이 반면 안 후보는 60대 이상에서 가장 크게 올라서 53%를 기록했습니다. 내일부터 이틀간 후보 등록을 하기 때문에 이제 정말 선거 전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자, 지금 지지율이 선거일까지 이어지느냐
이게 이제 관심 아닙니까? 맞습니다. 과거 대선의 경우에는 지금 이맘때쯤에 이 지지 후보를 유지하겠다는 응답이 80%, 바꾸겠다는 응답은 20% 정도에 불과했는데요. 예. 그런데 당장 오늘 한국갤럽의 여론조사 결과를 보더라도 이 상황에 따라서 지지 후보를 바꿀 수 있다는 응답층이 36%나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구도가 계속 이어질지 앞으로 변화할 가능성이 있는지는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예. 근데 오늘 갤럽 조사 결과를 보면 거의 분석 내용이 좀 나왔죠. 그러니까 안 후보 지지층에 대한 분석 내용이 있는데 그게 어떤 겁니까? 네, 안 후보의 지지층이 다른 후보의 지지율보다 조금 변동 가능성이 크다 이런 예. 분석을 내놓았는데요. 예, 왜 그렇습니까? 그러면서 두 가지를 꼽았습니다. 예. 안 후보의 지지율이 국민의당 지지율보다 훨씬 높은 데다가 또 적극적 투표층만 놓고 보면 문 후보와 안 후보의 격차가 더 벌어져서 좀 다소 변동 가능성이 크다 이런 분석을 내놓았습니다. 다른 후보와 비교할 때 안 후보 지금 지지층 이게 좀 다른 쪽으로 이동할 가능성이 있다는 게 갤럽의 분석 결과인데 물론 그 안철수 캠프의 입장은 다르겠죠. 네, 안 후보는 이에 대해서 반박을 했는데요. 예. 빠르게 최근 지지율이 상승한 건 맞지만 이 보수층 결집도가 빠르게 일어나고 있는 만큼 예. 이 결집도가 떨어진다. 이런 반응은 더 이상 맞지 않다는 분석을 내놓았습니다. 예, 오늘 여론조사에서는 대선 후보 이미지 조사라는 것도 있었죠. 어떤 겁니까? 네, 뭐 경제나 북한 관계 이런 관계에서 가장 잘 다룰 후보가 누구인지 물어본 건데요. 예. 뒤에 그래프를 보시면 왼쪽 그래프입니다. 이 문재인 후보가 사회복지, 남북관계 위기 대처, 공감, 신뢰 면에서 안철수 후보보다 더 많은 응답자의 선택을 받았습니다. 안 후보가 더 많은 선택을 받은 건 변화와 쇄신 분야였습니다. 예, 그렇군요. 근데 흔히 생각하면 변화, 쇄신, 개혁 이런 게 이제 문재인 후보 이미지고 안보는 이제 안철수 후보가 굉장히 강조를 하는데 어쨌든 그 지금 실제 나온 이미지는 그거하고 좀 다른 걸로 나왔군요. 네. 자, 정치부 안지현 기자였습니다. 자, 어제는 대선 후보들의 첫 TV 토론이 열렸죠. 5명 후보가 서로 공방을 주고받았는데 역시나 이번에도 정책 검증보다는 거친 말의 공방 그리고 신경전이 주가 됐습니다. 먼저 유선희 기자입니다. 자유한국당 홍준표 후보는 민주당 문재인 후보를 주적이라고 불렀습니다. 같은 흙수저 처지에 왜 제가 주적입니까? 친북 좌파이기 때문에 당선되면 제일 먼저 김정을 찾아가겠다. 내 나라 국민은 바른정당하고 자유한국당은 적폐니까 청산하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으니까 주적이죠. 바른정당 유승민 후보와는 배신 공방을 벌였습니다. 강남 좌파로 돌아서면서 첫째 정치적 배신을 했고 정책적 배신을 했고 헌법재판소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국민의 신임을 배반했다고 이야기했고요. 후보들 간 언성을 높이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안 후보의 이야기고 적폐 세력이라고 안 말씀하시는데요. 후보님의 이야기고 어쨌든 세력은 자유한국당의 아니요, 문 후보님의 국회의원들 얘기입니다. 지지하고 있는 거 사실이잖아요. 문 후보님이 하지 않습니까? 저를 지지하는 사람들은 국민들은 적폐 세력이라고 하신 겁니다. 각 후보 측에서는 첫 토론에서 밀리면 안 된다는 판단에 공격에 우선순위를 뒀습니다. 주적이나 배신, 친북 좌파와 같은 거친 단어들도 밀리지 않기 위한 의도적인 선택이라는 해석입니다. 얼핏 토론은 치열해 보였지만 정책 대결보다는 감정 싸움만 됐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다만 문 후보의 아들 문제나 안 후보의 부인 문제 등 네거티브 공세는 없었습니다. 후보들이 역풍을 의식했다는 분석입니다. JTBC 유선입니다. 네, 어제 TV 토론에서는 평소 유권자들이 보던 모습과는 좀 다른 그 후보들의 모습도 보였죠. 이른바 보수적자 자리를 다투는 자유한국당의 홍준표 후보, 바른정당 유승민 후보의 경우가 특히 그랬습니다. 평소 이미지를 바꾸려는 모습이 많았는데 모두 전략으로 보입니다. 윤영탁 기자입니다. 세탁기 발언처럼 거친 표현도 있었지만 홍준표 후보는 수식 없는 담담한 발언을 더 많이 했습니다. 제가 집권하게 되면 고개를 잘 듣겠습니다. 노동의 유연성도 확보하고 정규직을 많이 채용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법인세 인하를 연동을 시켜주는 것이 맞다는 생각인데 어떻습니까? 이른바 홍트럼프의 저돌적인 모습보다는 차분한 이미지를 주려는 의도인 겁니다. 홍준표 후보 본인은 토론 내용보다 어록이 화제에 올랐다며 아쉬워했습니다. 적석에서 답변한 게 몇 개 있습니다. 근데 본질은 부각이 안 되고 그런 이야기를 하면 그 딱딱한 분위기 속에서 즐겁거든요. 유승민 후보는 토론회 내내 공격적이었습니다.
않겠습니까? 안 후보님, 상황은 진작 바뀌지 않았습니까? 진작 바뀌었는데 이제까지 아무 말씀 안 하고 계시다가 선거를 한 달도 이제 안 남은 지금 와가지고 조선산업의 부실화 때문에 경남 경제가 뭐 지금 엉망입니다. 그런데 14개월 동안 경남에 도지사가 없어도 됩니까? 캠프 내부에선 평소 유 후보가 모범생 이미지가 강했는데 TV 토론을 통해 이른바 팩트 폭격기가 됐다며 긍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유 후보 측은 앞으로 몇 차례 TV 토론이 더 남은 만큼 의미 있는 지지율 반등이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JTBC 윤영탁입니다. 자, 그런데 어제 TV 토론 보신 분들은 모두 똑같이 느끼셨을 겁니다. 서로 본인들 말이 맞다 이렇게 주장하는 장면이 여러 번 나왔죠. 그런데 이게 시간이 짧다 보니까 누구 말이 과연 맞는 건지 확인은 없이 끝났습니다. 자, 오늘 뉴스룸은 중요 쟁점이 된 부분을 팩트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정치부 이희정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자, 이희정 기자, 어제 문재인 안철수 후보 국민이 적폐 세력이냐 이 부분 가지고 계속 언쟁을 벌였죠. 네, 어제 토론회에서 이 문재인 후보와 안철수 후보가 적폐 세력 그리고 적폐 연대론을 놓고 아주 세게 붙었습니다. 예. 일단 직접 들어보시죠. 저를 적폐 세력의 지지를 받는다고 하셨는데요. 그것은 국민에 대한 모독 아니겠습니까? 국민들이 무슨 죄가 있습니까? 지금 국정농단 세력, 적폐 세력이 어디입니까? 구여권 정당들, 그게 적폐 세력 아닙니까? 예, 뭐 두 후보 보면 약간 좀 다른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좀 정리를 해볼까요? 네, 일단 안철수 후보는 이 적폐 세력의 지지를 받는 게 그 국민을 뜻하는 것 아니냐 이렇게 예. 해석을 했고요. 이에 반해서 문재인 후보는 국민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지목했는데요. 들어보시겠습니다. 김진태 의원 또는 윤상현 의원 이런 분들이 지지 발언하기도 하고요. 자기들 힘만 가지고는 안 되니 그 대리로 우리 안철수 후보 그 밀어주자 이렇게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안철수 후보는 적폐 세력의 지지를 받고 있다. 그러니까 국민들이 적폐 세력이냐 이렇게 얘기한 건데 문재인 후보는 그게 아니라 최순실 국정농단 세력의 지지를 받는다. 안 후보가 그 얘기였군요. 근데 실제 그쪽에 지지를 받는 건 맞습니까? 직접적으로 안철수 후보를 지지한다 이렇게 말한 적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우회적으로 이 연대 가능성을 시사한 적은 있는데요. 이 윤상현 의원은 지난달 이 안철수 후보까지 통합을 해서 새롭게 정권을 세워야 결국 박 전 대통령의 명예를 회복하는 길도 더 빨라진다라고 했고요. 또 김진태 의원도 당 차원에서 연대가 이뤄지면 한번 고민해보겠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또 이 보수논객 조갑재 씨도 이 안철수가 당선돼서 중도 정권이 탄생된다면 이 반쪽 정도의 성공은 된다 이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예, 그렇군요. 자, 두 번째 발언을 좀 볼까요? 홍준표 후보하고 이번에는 문재인 후보인데 노무현 전 대통령이 뇌물 받은 거 아느냐? 뭐 이 질문을 했었죠. 네, 지난 2009년에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이 이 박연차 태강실업 회장과의 포괄적 뇌물수수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은 것에 대한 발언입니다. 먼저 들어보시겠습니다. 640만 불 그 노무현 대통령 뇌물수수할 때 같이 있으면서 그거 몰랐습니까? 지금 노무현 대통령이 뇌물 받았다고 말씀하신 겁니까? 그렇습니다. 아니, 알았습니까? 몰랐습니다. 계좌까지 다 나왔습니다. 예, 굉장히... 계좌까지 나왔다고 그러는데 확인해봤죠? 네, 굉장히 토론이 격해진 상황이었는데요. 예. 이 홍 후보의 말은 증거가 있는데 몰랐을 리 없다라는 예. 이런 주장이었고 이거를 저희가 직접 법원 판결을 통해서 한번 확인해봤습니다. 이 조현오 전 경찰청장은 이 노 전 대통령의 차명 계좌가 있다라고 말을 해서 징역 8월에 실형을 받았는데요. 이 법원은 조 전 청장이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라고 당시에 판단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노 전 대통령이 서거를 하면서 결국 검찰은 이 사건을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노 전 대통령이 뇌물을 받았다라고 검찰이 밝힌 일은 없고 법원 판결에서도 이 부분은 일단 그렇게 주장을 했던 조현오 청장이 유죄 판결을 받았다 이런 얘기죠. 자, 안철수 후보도 어제 공격을 받았는데 병설 유치원 이게 며칠째 가고 있는데 그 얘기는 어떻게 된 겁니까? 네, 일단 안철수 후보의 발언을 먼저 들어보고 이야기하겠습니다. 병설 유치원 6층 교실 만들겠다는 건데 그것은 장소 어떻게 확보합니까? 병설 유치원이니까 가능합니다. 병설 유치원은 아시다시피 지금 초등학교 교실을 함께 써야 하는데 6층계 교실을 어떻게... 네, 이게 교실을 어떻게 만들 거냐에 대한 문제를 가지고 논란이 됐는데요. 일단 2016년 기준으로 전체 유치원 학급 수는 35,700개입니다. 그리고 이 중에 국공립 유치원 학급 수는 9,800개로 약 10,000개가 안 되는 수인데요. 그런데 이제 현재 수준의 60% 규모인 6,000개 학급 수를 더 늘린다라는 공약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게 과연 실효성이 있냐라는 지적이 나오는 상황입니다.
근데 이제 안 후보 측에서는 이걸 학제 개편으로 이제 해결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예. 초등학교에 그만큼 남는 교실을 이제 나중에 병설 유치원 학급으로 대신 사용을 할 수 있다라고 주장하는 겁니다. 예. 그런데 여기서 조금 그 문재인 후보 측의 입장도 정리를 하고 갈 필요가 있습니다. 예. 이 문 후보 측은 병설 그 유치원 학급 수를 포함을 해서 다양한 경로를 통해 이 국공립 유치원을 늘리겠다라는 겁니다. 예, 그렇군요. 근데 학제 개편 계획은 이제 학제 개편을 통해서 가능하다 했는데 그 계획은 지금 나와 있습니까? 이게 사실상 실효성 논란이 나오는 이유가 예. 그렇게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좀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예. 지금 시설로는 충분한지 아니면 얼마나 부족할지 이게 사실 파악이 된 게 없고요. 초등학교 유휴교실 현황이나 예산 그리고 재원 조달 방안 같은 구체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일단 판단 보류로 보입니다. 실제로 오늘 육아정책 간담회를 가졌는데요. 이 자리에서 학부모들이 안 후보에게 이 병설 유치원 확대 실현 가능성에 대해서 큰 의문을 제기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당시 안 후보 측에서는 이 지역에 따라서 과밀이 있고 또 남아도는 곳이 있기 때문에 그 지역부터 먼저 짓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예, 그 병설 유치원은 지금 며칠째 계속 논란이 되는 부분인데 안 후보 측에서 이제 구체적인 계획을 내겠다고 하니까 그걸 내고 나면 다시 한번 팩트 체크를 해보기로 하죠. 정치부 이희정 기자였습니다. 자, 각 당 대선 주자들이 중앙선관위에 10대 공약을 제출했습니다. 민주당 문재인 후보는 일자리에, 안철수 후보는 안보에 방점이 찍혀 있습니다. 박현주 기자입니다. 각 당 대선 주자 5명의 10대 공약이 모두 결정됐습니다. 민주당 문재인 후보의 1순위 공약은 지난 2012년 대선과 마찬가지로 일자리 확대입니다. 문 후보는 어제 토론에 이어 오늘도 연일 일자리를 강조했습니다. 일자리를 늘리는 기업은 제가 등에 업고 다니고 싶다는 게 제 솔직한 심정입니다. 지난 대선에 비해 달라진 점은 2순위였던 경제민주화 키워드가 사라지고 복지 공약이 후순위로 밀리면서 그 자리를 권력기관 개혁과 안보 관련 공약이 차지했습니다.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는 자강 안보 구축을 1순위로 꼽았습니다. 북핵 문제는 대한민국 안보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문제이고 대한민국 안보에 대해서는 우리의 동맹국인 미국과 공조해야 한다는 걸. 또 교육과 과학기술, 창업혁명을 그 다음으로 강조하며 미래 대통령으로서의 자질을 부각했습니다. 자유한국당 홍준표 후보도 안보와 일자리를 강조했습니다. 바른정당 유승민 후보는 아이 키우고 싶은 나라, 정의당 심상정 후보는 국민 주권형 정치개혁을 꼽았습니다. JTBC 박현주입니다. 네, 어제 뉴스룸은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의 부인 김미경 교수가 안 의원 사무실 직원들에게 사적인 일을 시켜온 정황을 단독 보도했습니다. 김 교수는 오늘 보도 내용을 인정하고 공식 사과했습니다. 안 후보 측이 이런 의혹 제기를 공식 인정하고 사과한 건 이번이 처음이지요. 자, 그런데 김 교수가 이처럼 사적인 일을 시키는 과정에 안철수 후보도 직접 관여한 정황이 추가로 확인됐습니다. 최수연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안철수 후보의 부인 김미경 교수는 오늘 국민의당을 통해 출입기자단에 사과 문자를 돌렸습니다. 비서진에게 업무 부담을 준 점이 전적으로 자신의 불찰이라면서 고개 숙여 사과드린다는 내용입니다. 앞서 JTBC는 김미경 교수가 강의 자료 검토나 기차표 예매 등 사적인 일에 의원실 직원들을 동원했다는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그런데 안 후보가 직접 관여한 정황도 나타났습니다. 안철수 후보가 2015년 한 비서진에게 보낸 메신저입니다. 김미경 교수의 글 교정을 부탁한다며 26페이지 분량을 오늘 내로 해달라고 말합니다. 메시지를 보낸 시각은 오전 8시 45분. 2분 뒤 안 후보는 비서진에게 원고 교정 부탁이란 제목의 메일을 보냅니다. 원고는 의원실 업무와는 전혀 관련이 없는 김미경 교수의 서울대학교 연구자료였습니다. 비서진은 처음 보는 전문적인 내용이 많아 교정에 시간이 많이 걸렸다고 기억했습니다. 부인인 김미경 교수가 의원실 직원에게 사적인 일을 시키는 걸 안 후보도 알고 있었을 뿐 아니라 김 교수 지원을 직접 지시하기도 한 겁니다. 전직 의원실 관계자는 직원들이 김미경 교수가 사적인 일을 시키는 문제에 대해 안 후보에게 여러 번 지적하기도 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요구에도 개선되지는 않았다고 말합니다. 안철수 부인이 나를 위해서 보좌의 차원에서 하는 건데
그것이 무엇이 문제냐 라는 식으로. 김 교수가 장 보는 일을 시켰다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장을 볼 목록, 쇼핑 목록을 이렇게 김미경 교수가 불러주고 정해주면 그거를 이제 그 운전기사 통해서 집에 이렇게 쇼핑에서 받아가지고 갔다고 하더라고요. 취재진이 다른 경로를 통해 이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또 다른 전직 의원실 관계자는 비서진이 김 교수의 인감증명서를 떼우기도 했고 김 교수 지시로 명절 선물로 의원실에 온 음식물 상태를 확인해 다시 포장하기도 했다고 밝혔습니다. JTBC 최수연입니다. 네, 김미경 교수가 남편인 안철수 후보, 그러니까 국회의원 사무실 직원들에게 사적인 일을 계속해서 시켜왔다. 이 의혹에 대해서 계속 취재해온 정치부 최수연 기자와 좀 더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자, 최 기자, 김미경 교수가 일단 오늘 곧바로 사과를 했죠. 네, 사과문은 짧았지만 부담을 준 일에 대해서는 사과한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예. 전직 보좌진들의 주장을 인정한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어제 최수연 기자가 국민의당 쪽에 얘기해서 입장을 듣고 싶다 할 때만 해도 사실 무근이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네, 맞습니다. 어제 제가 당의 공식 입장을 요청을 했을 때는 전혀 사실이 아니다 이런 입장을 밝혔는데요. 왜 하루 만에 바뀌었을까요? 그게 아무래도 어제 제가 말을 할 때는 이런 직접적인 증거들에 대한 얘기를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뉴스를 통해서 이제 직접적인 증거들, 그러니까 이메일이라던가 문자 메시지 같은 것들이 이제 나오자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인정을 했던 것 같습니다. 또 이 이슈가 계속 이어질 경우에는 여론에 부담이 된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오늘 김 교수는 전적으로 제 잘못입니다, 제 불찰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조금 전 보도에 보면 안철수 후보가 직접 관여했거나 뭐 최소한 묵인한 여러 가지 정황도 또 나오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안 후보는 김 교수가 대학에서 쓰는 자료, 원고 같은 거를 이제 비서진에게 전달을 하면서 또 오늘 중으로 이것을 좀 해달라 이런 지시를 한 메신저를 이제 저희가 보여드렸는데요. 실제로 보좌진은 이런 문제를 여러 번 제기를 했는데 안 후보가 이게 뭐가 문제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서 스트레스가 많았다고 전했습니다. 지금 화면에 나오는 게 김 교수 글 교정 부탁합니다. 이게 그러니까 안 후보가 안 후보 의원 사무실 직원에게 김 교수 부인, 김 교수의 그 어떤 개인적인 일을 지시하는 그런 정황이 담긴 거죠? 네, 맞습니다. 그렇군요. 그 안 후보 측에서는 아직 그 입장은 추가로 듣지는 못한 거죠? 네, 아직은 아닙니다. 근데 문 후보, 이번에 문재인 후보 쪽인데 국민의당 쪽에서는 뭐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사과를 하면서 문재인 후보 아들 얘기도 오늘 공격을 했죠? 네, 그렇습니다. 특혜 채용 문제입니다. 문 후보의 아들이 입사 시험을 치른 시기는 2006년 12월인데요. 앞서 6월에 치른 고용정보원의 공개 채용 계획안에 따르면 서류 전형 시에 제출해야 하는 서류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 씨의 채용 때는 응시 원서와 자기소개서 이렇게 단 2가지만 제출한 것과 상당히 대조적이고요. 더구나 문 씨는 서류 전형 자체가 면제된 겁니다. 이거는 국민의당 쪽이 아니라 바른정당에서 제기한 의혹이죠? 그러니까 문준용 씨 채용 때 확실히 뭔가 특혜가 있었다 이런 얘기군요. 네, 맞습니다. 6개월 전에 치른 공개 채용 계획안에 따르면 서류 전형의 배점 기준이 아주 상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이를테면 전공 분야의 어학 점수라던가 최종 학교의 성적이라던가 이렇게 배점 기준과 내용이 자세하게 나와 있는데요. 그만큼 내부적으로 서류 전형에서 굉장히 엄격하고 이제 깐깐하게 기준을 마련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고용정보원이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그해 12월에 치른 문준용 씨의 채용 때만 서류 전형이 면제가 됐다는 게 국민의당 측의 주장입니다. 이게 바른정당의 주장이죠. 바른정당의 주장이고 하태경 의원 측이 주장을 했고, 네, 맞습니다. 양측에서 계속 의혹 제기를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이 이제 뭐 좀 헷갈릴 수가 있는데 국민의당 쪽에서는 이런 부분 의혹 제기가 문재인 후보 아들에 대해서 계속 되기 때문에 상임위에서 확인을 하자 이런 또 주장을 내놨죠. 네, 이제 민주당에서 민주당 우상호 원내대표가 이제 김미경 교수의 서울대 채용 의혹을 국회 교문위 차원에서 검증하자고 이렇게 주장을 했고요. 바로 국민의당의 주승용 원내대표가 대응을 한 건데요. 그럴 거면 김미경 교수와 딸 안설희 씨도 출석을 할 테니까 환노위와 안횡위까지 열어서 문준용 씨의 취업 특혜 의혹도 살펴보자. 또 이때 노무현 전 대통령의 사돈 음주 사고 은폐 의혹도 검증하자고 그렇게 주장했습니다. 양측은 이 김미경 교수의 사적인 일 시킨 부분, 뭐 이런 거라든지 특혜 채용, 이게 정말 중요하다. 이 부분하고 문재인 후보 아들 얘기는 이미 지난 건데 물타기를 하고 있다. 이런 주장이고 국민의당은 또 그 반대 얘기를 하고 있고요. 뭐 다음 주까지는 계속 이 공방이 이어지겠군요. 네, 그럴 것으로 보입니다. 정치부 최수연 기자였습니다.
검찰이 특정 대선 후보에 대해 편향된 여론조사를 한 혐의로 염동열 자유한국당 의원과 여론조사 업체에 대한 수사에 나섰습니다. 서울중앙지검 공안 2부는 여론조사 업체 K사 사무실 2곳을 압수수색해서 컴퓨터와 여론조사 자료를 확보했습니다. 검찰은 K사가 염 의원과 공모해서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를 비난하는 내용이 담긴 여론조사를 지난달 실시한 단서를 잡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북한은 김일성 생일, 그러니까 태양절을 전후로 각종 도발을 해왔죠. 그 태양절을 하루 앞두고 북한은 최고 지도부만 결정하면 핵실험을 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안태훈 기자입니다. 북한 김일성 주석의 105주년 생일 하루 전, 북한이 외무성 부상을 내세워 미국을 비난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대북 정책이 역대 가장 악랄하고 호전적이라며 언제든 핵실험이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최고 지도부에서 결심하는 때에 또 결심하는 장소에서 핵시험이 있게 될 것입니다. 한성열 부상은 또 미국이 선택하면 전쟁에 나서겠다거나 미국의 군사작전에 선제 타격으로 대응하겠다는 등 강경 발언도 쏟아냈습니다. 앞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중국이 하지 않으면 독자적으로 북핵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말하고 핵 추진 항공모함을 다시 한반도 해역에 보내는 등 강도 높게 북한을 압박해왔습니다. 북한의 이 같은 반응은 표면적으로는 미국의 압박에 강대강으로 맞서겠다는 선언으로 읽힙니다. 다만 일각에선 북한이 숨고르기를 하겠다는 것으로 해석하기도 합니다. 도발을 강행할 경우 역대 가장 강력한 제재에 직면할 가능성이 커 이를 미루면서 대신 미국의 압박에 굴하지 않는다는 의지를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북한은 또 새로운 내용의 난수 방송을 내보내는 등 혼란을 부추기는 모습입니다. JTBC 안토니우입니다.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비핵 무기로는 최고의 화력을 보이는 폭탄을 실전에 처음으로 선보였습니다. 이게 북한 핵실험과 관련된 메시지다,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김현기 특파원입니다. 일명 폭탄의 어머니로 불리는 GBU-43. 11톤의 폭발력으로 반경 500m 안을 일시적 무산소 상태로 만들어 모든 생물을 살상합니다. 미 국방부가 이 폭탄을 아프간의 IS 근거지인 동굴지대에 투하했습니다. 주로 지하 벙커나 터널에 막대한 타격을 주는 GBU-43을 쓴 것은 북한을 겨냥한 것이란 지적입니다. 북한의 지하 핵시설과 은신처 타격을 경고했다는 겁니다. CNN은 트럼프가 북한에 11톤의 메시지를 보냈다고 해석했습니다. I don't know if this sends a message. It doesn't make any difference if it does or not. North Korea is a problem. The problem will be taken care of. NBC 방송은 정보당국자를 인용, 미국은 핵실험이 임박했다는 확신이 있으면 재래식 무기를 통해 선제 타격 준비가 돼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순항미사일을 쏠 수 있는 구축함이 헝게리에서 400여 킬로미터 떨어진 곳에 위치하고 있다고도 했습니다. 미국의 강력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이번 주말을 전후해 군사 도발에 나설 경우 트럼프는 예상을 뛰어넘는 대응 조치에 나설 것이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워싱턴에서 JTBC 김현기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경남의 한 대안학교에서 벌어진 상습적인 폭행, 또 학대에 가까운 폭력을 어제 JTBC가 단독 보도해드렸죠. 그런데 보도 이후 추가 피해 사례가 쏟아졌습니다. 경찰은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배승주 기자입니다. 몇 달 못 온 경우도 있었어요. 군대 같아요. 목검이라든지 야구방망이 그걸로 손목에 가위로 막 그으려고 자살하려고 하는 애들도 있고요. 어제 보도 이후 추가로 쏟아진 증언들입니다. 체벌을 넘어선 수위의 교사 폭력이 상습적으로 이뤄졌는데 밥을 빨리 먹지 않는다는 사소한 이유만으로도 매를 맞아야 했습니다. 못 먹어? 기다려. 그러더니 제 허벅지랑 어깨랑 나무로 그 상태로 계속 때려가지고 그게 부서졌거든요. 폭행 사실을 한 부모가 전화를 했다가 더 가혹한 처벌을 받은 학생도 있었습니다. 특히 교장실은 공포의 대상이었습니다. 교장실 옆에도 방에 하나 따르는데 거기로 오래요. 따라가는데 갑자기 저 배를 발로 땅 차요. 배 딱 잡고 있는데 머리를 발로 땅 차는 거예요. 기숙사에선 학생끼리 집단 폭행에 그치지 않고 채모를 뽑는 일까지 벌어졌습니다. 학교 측이 쉽게 전학을 가지 못하도록 한 정황도 드러났습니다. 세금을 안 내면 전학 서류를 안 해준다고 돼 있어요. 그냥 무단결석 처리가 되는 거지. 오늘 경남경찰청은 공식 수사에 착수했고 교육부도 실태조사에 나섰습니다.
JTBC 배승주입니다. 네, 이 지경이 될 때까지 방치한 관할교육청의 무책임한 행정도 도마에 올랐습니다. 학부모들은 폭행과 학대 사례를 구체적으로 신고도 했지만 실태 조사는 한 번도 없었습니다. 봐주기 의혹이 제기되는 이유입니다. 구석찬 기자입니다. 학생들 사이에서 이른바 데스노트라고 불리는 문서철입니다. 학교폭력 관련 내용을 해당 학생이 자필로 쓴 건데 충격적인 이야기들이 수북이 쌓여 있습니다. 총 3권 분량에 달합니다. 여기가 작년에 일어났던 중대 사건들입니다. 사소한 건 없는 거고. 하지만 취재진이 입수한 경남교육청의 학교폭력 실태조사는 영딴판입니다. 인터넷을 통해 연 2차례 전교생을 대상으로 이루어졌는데 학교폭력은 전혀 없는 것으로 기록됐습니다. 특히 석 달 전 한 학부모가 학교폭력 사실을 교육청에 신고했지만 학교 측의 무마로 진상조사가 무산되면서 의혹은 더 커졌습니다. 연 최고 800만 원의 학교 지킴이 예산까지 지급한 사실도 드러났지만 실태 점검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해마다 전교생의 절반가량이 부적응을 이유로 학교를 나온 사실마저 별 대수롭지 않게 여겼습니다. 대학교 운동만을 위해서 그 학교들만 다니고 하긴 또 다른 업무들이 저희 발목을 잡는 거예요. 의혹이 확산되자 경남교육청은 부랴부랴 특별감사팀을 꾸렸지만 늑장대처란 비판을 면하기는 어렵게 됐습니다. JTBC 구석찬입니다. 네, 조택수 기자와 한 걸음 더 들어가 보겠습니다. 조택수 기자, 대안학교 듣기엔 좀 익숙한데 정확하게 개념을 한 번 더 정리해보죠. 네, 이 대안학교는 나라에서 정한 초중고 이 교육과정이 아니라 이 자율적인 프로그램으로 아이들을 가르치는 그러니까 일종의 제도권 밖의 교육기관입니다. 네. 1990년대 획일적인 암기식 교육에서 탈피해서 이 새로운 교육 방법을 찾아보자는 흐름에서 시작이 됐고요. 이 초창기에는 캠프나 주말 또는 방학학교의 형태였습니다. 1997년도에 경남 산청에 이 최초의 전일제 대안학교인 간디 청소년학교가 세워졌고 네. 이듬해부터 이 학교를 포함해서 6개 학교가 처음으로 인가를 받았습니다. 네, 여기서 인가를 받았다. 어떤 의미죠? 이 대안학교는 이 보편적인 학제와 교육 과정을 따르지 않기 때문에 학력 인정이 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 일부 학교는 관리가 제대로 안 되고 학생들을 방치하는 등의 문제가 이후에 생겨났고요. 그래서 네. 교육부에서는 일부 지침을 따르는 대신에 재정 지원과 이 학력 인정을 받을 수 있도록 인가를 내주는 제도가 도입이 된 겁니다. 네, 이번에 문제가 된 학교는 인가를 받은 곳인데 반대로 인가를 받지 못한 대안학교들도 많은 것 같아요. 네, 현재 인가를 받은 대안학교는 70여 곳, 그렇지 않은 곳은 300여 곳인 것으로 교육부는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인가든 비인가든 대부분의 대안학교들은 정상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다 이렇게 봐야 하는데요. 네. 하지만 일부 학교의 경우에는 1,000만 원이 넘는 학비를 받아서 이 귀족 학교가 아니냐 이런 비판이 있는 것도 사실이고요. 또 다른 학교의 경우에는 설립 취지와 다르게 기존 학교에 적응하지 못하는 아이들을 받아놓고서는 제대로 교육을 하지 않거나 또는 방치하는 경우가 있는 사실도 파악이 됐습니다. 예. 또 학교가 아니다 보니까 학생 안전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이 스쿨존 이것도 설치가 돼 있지 않고 화재 등 각종 보험도 이 제각각인 것도 사실입니다. 네, 그런 문제가 있는 거라면 미인가 학교들을 제도권으로 다 들여야 되는 거 아닌가요? 네, 인가를 받으려면 우선 운동장 그리고 담보가 전혀 잡혀 있지 않은 건물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 교사의 70% 이상 그러니까 10명 중에 7명 이상은 교원 자격증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조건이 상당히 까다롭다는 건데요. 여기에 인가를 받게 되면 교육과정도 일부 따라야 하고 여러 가지 기타 이 규제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네. 대안학교 측에서 꺼리는 경향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네, 이번 사례를 보니까 인가를 받아봤자 관리가 제대로 안 되는 측면도 있는 것 같아요. 네, 아무래도 기존 학교에서 적응하지 못한 학생들이 많다 보니까 이들을 바로잡겠다 이런 명목으로 일부 무리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네. 이번에 문제가 된 학교의 경우에는 아예 부모와 학생으로부터 체벌 동의서라는 것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교육적 차원의 체벌을 넘어서 아예 폭력으로 변질이 된 것이고요. 네. 또 일부 학교는 재정이 넉넉하지 못하다 보니까 학생들이 내는 등록금에 의존하는 비중이 높게 되고 그래서 좋지 않은 소문이 나게 되면 이 학생 모집이 어려워지기 때문에 이런 일들에 대해서 입단속을 하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네. 또 이 교육 당국의 책임도 큰데요. 경남교육청의 경우에는 인가를 내준 뒤에 3년 동안 한 번도 감사나 현장 감독을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네, 대안학교의 좋았던 처음 취지와 분명히 다른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개선이 필요하겠어요.
네, 교육부는 JTBC 보도 직후에 사태를 예의주시하면서 상당히 민감하게 반응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 사실 대안학교가 흔들리면 교실 밖으로 내몰린 청소년들이 아예 갈 곳이 없어지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처음 있었던 설립 취지처럼 공교육의 보완제로서 대안학교에 대한 철학과 제도를 다시 정립해야 된다 이런 지적이 높고 네. 또 교육청뿐만 아니라 지역사회나 지자체 등이 직접 대안학교를 관리하는 체계에 대해서도 검토가 필요하다 이런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듣죠. 조택수 기자였습니다. 네, 이번엔 세월호 관련 소식입니다. 이제 이틀 뒤면 세월호 참사 3주기가 됩니다. 선체 가파는 소금기와 진흙을 씻어내고 3년 전에 초록색을 되찾았습니다. 남은 건 미수습자 수색인데요.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보죠. 이상엽 기자, 오늘 미수습자 가족과 해수부, 선체조사위까지 한자리에 모였다던데 수색 방식에 대해서 나온 얘기가 있습니까? 네, 오늘은 어떤 방식으로 선체 어느 지점에 먼저 진입할지 논의하기 위해 모였습니다. 먼저 수색 착수 시점과 관련해 다음 주 안으로는 착수하는 쪽으로 공감대가 형성됐다고 합니다. 이 수색 방식이 구체적으로 정해지지 않았지만 늦어도 다음 주 화요일 전 가족들에게 구체적인 작업 계획을 제안하기로 했습니다. 네, 벌써 3년 가까이 미수습자를 찾기만을 기다린 가족들은 하루하루 초조할 것 같습니다. 따로 요청한 부분이 있었습니까? 이 미수습자 가족들은 이 구체적인 작업 계획은 이 전문가들의 의견을 따라야 하겠지만 내 아이를 찾는 부모의 심정으로 이 계획을 세워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또 날씨가 추워지기 전에 이 수색이 진행될 수 있도록 작업 인원이나 이 예산을 늘릴 수 있을지 검토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해수부와 선체조사위도 이 수색이 최대한 빨리 진행되도록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가족들은 최근 우려가 커지고 있는 선체 변형 문제에 대해서도 언급했습니다. 이 변형이 수색에 차질을 주지 않을까 염려한 건데요. 이 부분에 대해선 전문가들이 이 선체 변형 문제에 대해서 고려해서 이 수색 방식을 결정해주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네, 이 기자 얘기대로라면 다음 주나 돼야 수색에 들어간다는 건데요. 그 전까지 준비 작업은 어떻게 진행이 되죠? 해수부는 선체 외부 세척 작업을 오늘 중으로 완료할 계획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상했던 것보다 이 시간이 더 걸리면서 이 작업은 내일 오전까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해수부 당초 계획했던 작업 일정이 하루씩 더 미뤄진 겁니다. 해수부는 내일 외부 세척과 이 내부 방역 작업을 진행하고 이후 내부 진입을 위한 안전도 검사도 차례로 실시합니다. 이 작업자들이 선체 위쪽, 그러니까 우현 측에서 진입하기 위한 워킹타워 2대와 이 안전 난간도 설치할 예정입니다. 네. 이제 이틀 뒤, 그러니까 일요일이면 세월호 참사 3주기가 됩니다. 관련해서 따로 얘기는 없었습니까? 네, 이 해수부에서 미수습자 가족의 입장을 듣고 취재진에 알려왔습니다. 이 가족을 찾지 못한 미수습자 가족들에게는 이 추모 행사 자체가 고통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곳 목포신항 인근에서 3주기 행사를 여는 것은 자제해달라는 내용이었습니다. 네, 목포신항에서 이상엽 기자였습니다. 세월호 참사 당시 단원고 학생뿐 아니라 교사 9명도 숨졌습니다. 그런데 그중 2명은 정규 교원이 아니라 기간제 교사였다는 이유로 순직이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오늘 인권위에서 관련 법규를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최성기 기자입니다. 2014년 4월 16일 이른 아침 세월호 5층 한 여성이 한참을 두리번거립니다. 단원고 2학년 3반 담임교사 김초원 씨입니다. 딸의 마지막 모습을 CCTV 영상으로 만났던 아버지는 3년이 지난 지금도 딸의 흔적을 찾아 나섭니다. 평소에는 성격이 굉장히 털털하고 그런데 이제 학생들 앞에서는 그냥 다정다감한 그런 선생님. 기간제 교사였던 김 씨는 5층 객실에 묵었지만 4층 객실에서 학생들과 함께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또 다른 기간제 교사 2학년 7반 담임 이지혜 씨도 마찬가지입니다. 생존자들은 2사람이 학생들을 구하기 위해 4층으로 내려갔다고 증언했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순직 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정부는 기간제 교사의 고용 형태가 다르다는 이유로 거룩한 죽음을 인정해 주지 않으며 법과 규정을 타다고 있습니다. 국가를 상대로 한 유가족들의 소송은 3년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어려운 죽음으로 이제 많은 국민들이 좀 이해를 해줬으면 좋겠어요. 다음에 먼 훗날에 딸 만나면 부끄럽지 않은 아빠가 되게끔. 세월호 기간제 교사 순직 인정 논란이 이어지자 국가인권위원회는 오늘 법과 제도를 개선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냈습니다. JTBC 최승기입니다.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인 박근혜 전 대통령은 다음 주 초에 재판에 넘겨질 예정입니다. 그런데 입소한 날부터 여러 특혜 의혹이 불거졌습니다. 구치소 측은 변호사 접견실을 따로 마련해주고 CCTV도 가려놓은 채 접견을 허용한 것으로 JTBC 취재 결과 드러났습니다. 임지수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구치소의 일반 수용자들은 유리로 된 방에서 변호사와 접견합니다. 교도관이 접견 과정을 지켜보는 겁니다. 하지만 서울구치소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유영하 변호사와 만날 수 있는 별도의 접견실을 마련해줬습니다. 여자사동 근처에 있는 직원 사무실인데 변호사 접견은 물론 검찰 조사도 이곳에서 이루어졌습니다. 구치소 측은 교도관이 없는 대신 감시용 CCTV를 설치했습니다. 검찰 조사 때는 이 CCTV를 가린 뒤 변호인 접견 때는 작동하게 했습니다. 그런데 구치소 측이 CCTV 화면을 지난 5일부터 가리기 시작했습니다. 수용 관리 지침에 따르면 변호인 접견 시엔 물품 수수나 비밀 연락을 막기 위해 교도관이 관찰해야 하는데 이를 어긴 겁니다. 박 전 대통령은 서울구치소에 들어온 뒤 처음 이틀은 독방이 아닌 이 사무실에서 지내면서 난방기와 의료용 침대도 제공받았습니다. 이 의료용 침대는 이후 독방에 옮겨진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법무부는 진행 중이던 도배 작업이 마무리되지 않아 교도소 직원 사무실에서 이틀 동안 지낸 건 사실이라면서도 나머지 수용 상황에 대해선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JTBC 임지수입니다. 박 전 대통령의 뇌물 혐의와 관련된 기업들 수사도 마무리 국면에 들어갔습니다. 검찰은 일단 K스포츠재단에 추가 출연금을 내기로 한 롯데의 신동빈 회장을 불구속 기소할 방침입니다. SK 최태원 회장은 기소하지 않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보입니다. 김필중 기자입니다. 롯데는 지난해 5월 최순실 씨가 사실상 지배하던 K스포츠재단에 70억 원을 추가로 냈습니다. 당시 롯데는 면세점 사업권 재승인을 절실히 바라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검찰의 압수수색 직전에 70억 원을 되돌려 받았습니다. 검찰 수사의 쟁점은 돌려받은 돈을 뇌물로 볼 수 있느냐는 것이었습니다. 검찰은 기부행위 자체가 부정한 청탁을 매개로 한 제3자 뇌물수수로 볼 여지가 있다는 판단을 내린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에 따라 검찰은 신동빈 회장을 불구속 기소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습니다. 역시 K스포츠재단에 추가로 24억 원을 내려고 했던 SK그룹에 대해서도 제3자 뇌물 혐의를 적용할 수 있는지를 놓고 막판 고심 중입니다. SK 최태원 회장은 2015년 7월 대통령 독재 자리에 불참했고 실제 추가 출연을 하지 않은 점이 고려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따라서 검찰은 최태원 회장은 불기소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은 분위기입니다. 하지만 검찰은 실제 뇌물을 주고받지 않아도 약속을 하는 행위도 처벌할 수 있다는 점을 들어 최 회장을 뇌물 공여 혐의로 처벌 대상에 포함할 가능성도 열어두고 있습니다. JTBC 김필주입니다. 법정 관리가 유력했던 대우조선해양이 일단 위기를 넘길 전망입니다. 채무조정안을 놓고 막판 협상을 해온 산업은행과 국민연금은 큰 틀에서 합의점을 찾았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연금 등 주요 투자자들이 회사채 출자 전환과 만기 연장에 합의하면 산업은행은 대우조선해양의 신규 자금 2조 9천억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진돗개를 숭배하는 한 종교 집단이 3살 된 남자아이를 살해하고 안매장한 사실이 3년 만에 드러났습니다. 아이에게 악귀가 쓰였다는 게 살해 이유인데요. 이 잔혹한 범행에 친엄마도 가담했습니다. 김태영 기자입니다. 경찰에 둘러싸인 한 여성이 포승줄에 묶여 산을 오릅니다. 잠시 뒤 종이 상자 안에서 인형을 꺼내 땅속에 묻습니다. 3년 전 3살 된 아이 시신을 야산에 묻었던 사람은 바로 친엄마였습니다. 41살 최모 씨는 진돗개를 신으로 여기는 사이비 종교 집단에서 공동생활을 해왔습니다. 집단의 지도자격인 52살 김모 씨가 아이를 주걱으로 때려 숨지게 하자 시신 유기를 도왔습니다. 아기가 울고 말을 듣지 않으니 악기를 쫓는다는 명목으로 폭행하였습니다. 사이비 집단에 미혹되어 범행을 은폐하였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들은 진돗개 수십 마리를 키우면서 개가 짖으면 상대방에게 악귀가 씌었다고 믿었습니다. 다세대 주택 옥상에 정자를 만들어 진돗개를 숭상하는 의식을 치르기도 했습니다. 나중에 제사상처럼 두고 제사도 지내고 그러다가 한참 있다가 이제 개가 한 마리씩 이제 들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개를 모시더라고요.
이들은 범행을 숨기기 위해 야산에 묻은 아이 시신을 다시 꺼내 화장하고 한 달 뒤엔 실종 신고까지 했습니다. 경찰은 김 씨와 친모 최 씨 등 4명을 구속하고 함께 시신을 유기한 71살 김모 씨를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JTBC 김태영입니다. 오늘 오전 서울 서초동 삼성생명 사옥에 폭발물이 설치됐다는 신고가 접수돼 직원 3천여 명이 대피하는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경찰 특공대 등이 건물을 수색했지만 폭발물은 발견되지 않았고 상황은 2시간여 만에 종료됐습니다. 원래 직종과 무관한 부서로 전보돼 회사를 상대로 발령 무효 소송을 냈던 MBC PD와 기자들이 최종 승소했습니다. 대법원은 2014년 MBC 사측이 한학수 PD 등 9명을 신사업 개발센터 등으로 보낸 것은 무효라는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한학수 PD는 2005년 PD 수첩을 통해 황우석 전 서울대 교수의 줄기세포 조작 사건을 파헤친 적이 있습니다. 부산경찰청은 국산과 중국산 조기를 섞어 포장한 뒤 100% 국산이라며 유명 홈쇼핑에서 판 혐의로 44살 A씨를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이 조기는 명절 선물 등으로 16만 명에게 124억 원어치나 팔렸고 A씨는 23억 원의 부당 이득을 챙겼습니다. 호성의 위성 엔켈라두스에 지구처럼 뜨거운 물이 뿜어져 나오는 열수구가 있는 것으로 분석돼 생명체가 존재할 것이라는 기대감이 높아졌습니다. 미 항공우주국 나사는 열수구에서 분출되는 물에서 생명체 탄생에 필요한 수소 성분이 확인됐다고 발표했습니다. 네, 유럽 프로축구 4대 리그에서 뛰는 첫 번째 북한 선수가 나왔습니다. 이탈리아의 칼리아리 구단과 계약한 올해 19살 한광성이라는 선수입니다. 계약 기간은 5년인데요. 유엔의 대북 제재 위반 가능성이 변수로 꼽힙니다. 온누리 기자입니다. 후반 추가 시간, 동료가 올려준 공을 한광성이 빠르게 헤딩 슛으로 연결합니다. 청소년 계약 선수로 후반 36분 교체 투입된 경기에서 터뜨린 데뷔골입니다. 이제 한광성은 정식으로 계약을 맺고 이탈리아 프로축구 칼리아리의 유니폼을 입게 됐습니다. 유럽 프로축구 4대 리그에서 뛰는 첫 번째 북한 선수가 된 겁니다. 칼리아리는 홈페이지에 한글로 축하 경하 축광성이라고 올리며 한광성의 입단을 반겼습니다. 계약 기간은 2022년까지 5년간이고 금액은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올해 19살인 한광성은 몸싸움에 능하고 빠른 드리블과 과감한 슈팅이 돋보인다는 평가입니다. 3년 전 16세 이하 축구 남북 대결에선 0대1로 뒤진 상황에서 동점골을 넣으며 강렬한 인상을 남겼습니다. 영국 가디언즈가 북한의 호날두라고 부를 정도로 유럽 축구계의 주목도 받았습니다. 하지만 한광성의 유럽 진출엔 아직 변수가 남아 있습니다. 프로 선수로 비싼 연봉을 받는 게 유엔의 대북 제재 위반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이탈리아 의회는 관련 질의서를 정부에 보냈지만 이탈리아 정부는 아직 답변을 하지 않았습니다. JTBC 온누리입니다. 예, 비하인드 뉴스 순서입니다. 자, 금요일 비하인드 뉴스는 오늘부터 정치부 김혜미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자, 김혜미 기자, 첫 번째 키워드부터 볼까요? 네, 첫 번째 키워드는 제 점수는요입니다. 예, 어제 TV 토론 네. 하고 나서 뭐 점수가 많이 돌대요. 그렇습니다. 예. 바로 그 얘기인데요. 예. 후보들 어제 긴장한 모습이 역력했습니다. 예. 그래서 리허설부터 또 토론의 중간까지 저희가 긴장되는 순간들을 좀 모아봤거든요. 함께 보시죠. 설명 끝나면 다시 드립니까? 그 들고 계시죠. 그냥 네, 들고 이어지니까요. 있습니까? 네. 시간은 뒤에 있네. 앞에. 제가 어느 걸 보는 거죠? 저거? 이재명 부회장도 마찬가지고 우리 유시민 후보님은 유승민입니다. 유승민 예. 후보님은 예. 네. 그 많이 긴장하다 보니까 실수도 있었고 했는데 그렇습니다. 자, 보면 그 자체 평가들은 일단 다 본인들이 제일 잘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네, 주로 그렇습니다. 예. 문재인 후보, 안철수 후보는요, 자신에게는 조금 후한 그리고 상대에게는 좀 박한 평가를 내렸습니다. 문 후보 측은 안 후보에게 기계적인 답변을 했다 이렇게 얘기했고요. 예. 안 후보 측은 문 후보에게 기억력에 문제가 있다 이렇게 맞받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한 언론사가요, 그러면 스스로를 빼고 누가 좀 잘했냐 이렇게 물으니까 속마음이 좀 나왔습니다.
점수는요. 유승민 후보가 3표로 1등을 했고요. 심상정 후보가 2표로 2등, 나머지 후보들은 한 표도 못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지지율 지금 1, 2, 3위로 나오는 후보는 한 표도 못 받고 지지율이 비교적 낮은 4, 5위 후보들이 이제 잘했다 이런 평가를 스스로 이제 받고 있는 걸로 나오고 있군요. 자, 두 번째 키워드 볼까요? 네, 두 번째 키워드는요. 과거는 묻지 마세요로 뽑았습니다. 오늘 국민의당에서 발표한 인재 영입 얘기거든요. 보시는 것처럼 21명의 그 인재 명단을 발표를 했습니다. 쭉 발표했는데요. 여기서 몇몇 인사의 과거 문제가 좀 말이 좀 나왔습니다. 이게 잘 안 보이는군요. 지금. 곧 확대를 할게요. 보면 1번 김은용, 2번 박상규 이렇게 쭉 있군요. 그렇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김은용 전 IOC 부위원장, 박상규 전 의원이 좀 문제가 됐습니다. 김 위원장은 현재 과거에 공금 횡령으로 그리고 또 박 전 의원은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처벌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대법원에서까지 확정돼서 처벌이 확정됐던 인물들인데 영입을 했다. 모르고 했을 리는 없는데 그렇죠? 말 때문에 문제가 됐던 인사도 포함이 됐죠. 네, 그렇습니다. 이 선거대책위원회 특보로 영입된 민영삼 한양대 특임교수 얘긴데요. 올해 종편에 출연을 해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문재인 후보 부인인 김정숙 여사를 평가하면서 적극적인 점은 긍정적인 측면이 있는데 나쁘게 보면 여자가 너무 나댄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저런 부분은 손배소 대상까지 될 수 있는 부분으로 보이는데 자, 근데 보면 사실은 국민의당 쪽에서 안철수 캠프에서 오히려 문재인 후보 쪽에 야, 영입을 저렇게 함부로 하냐. 이런 게 영입 기준이냐 뭐 해서 여러 번 문제가 된 적이 있었죠. 문재인 후보 쪽도. 최근까지 문재인 후보도 경선 과정에서 영입된 인사들이 굉장히 문제가 많이 되기도 했습니다. 특히 이제 그중에 대표적인 게 전인범 전 특전사령관 이야기인데요. 부인 심하진 그 성신여대 총장이 교비 횡령 혐의로 구속이 되면서 이제 1차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랬다가 결정적으로 인터뷰에서 5.18 때 전두환 전 대통령이 발포 지시를 내렸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을 해서 호남 민심이 막 들끓었고요. 그래서 결국 문 후보가 영입을 철회하기도 했습니다. 이제 호남을 놓고 민주당의 이제 문재인 후보와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가 경쟁을 한참 하는데 이 얘기가 나와서 상당히 문 후보 쪽에서 이제 긴장을 했던 부분이고요. 그러니까 일단 무조건 영입을 하자 뭐 이런 거 기준 없이 하는 게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자, 세 번째 키워드 볼까요? 네, 마지막 키워드는요. 자유한국당의 굴욕입니다. 자유한국당이 대선 자금 때문에요. 지금 파산을 걱정하고 있다. 이런 소식이 들리고 있습니다. 자유한국당은 사실 예전에 보면 뭐 가장 돈이 많은 부자 정당 이렇게 알려졌는데 지금은 상황이 다르군요. 네. 그리고 일단 이 선거에 들어가는 비용이 굉장히 덩어리가 큽니다. 그래서 지금 홍준표 후보 측에서 예상한 선거 비용이 400억 원 정도인데요. 이 중에 정당 보조금으로 120억 원 정도가 나옵니다. 그러면 나머지 이제 250억 원. 이거를 이제 돈이 없어서 담보대출을 받을 예정이라고 담보는 있나 보죠? 건물로. 그렇죠. 부동산이라든가 이런 게 있으니까요. 네. 그렇군요. 그 지난 대선 때 같은 경우는 박근혜 펀드가 있었죠? 네, 그렇습니다. 지난 대선 때는 박근혜 펀드를 통해서 사흘 만에 250억 원을 달성했습니다. 그때를 생각하면요. 지금 이제 대출을 당겨야 하는 이런 현실은 조금 일종의 굴욕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문제가 지금 홍준표 후보 지지율이 뭐 여론조사 기관마다 조금씩 다르지만 10%가 안 되지 않습니까, 대개? 10%를 못 넘으면 이제 문제가 커지는 거죠. 바로 이제 거기에서 정말 큰 걱정이 있는 겁니다. 자유한국당 내에서는 그런 상황이 생기면 이제 농담으로 진짜 한강으로 가야 한다 이런 섬뜩하고 극단적인 얘기까지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뭐 바른정당도 사실 비슷한 고민을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전통적으로 돈 많은 정당이었다고 하는 그 두 정당이 돈 때문에 고민을 하고 있다 이런 얘기군요. 정치부 김혜미 기자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날씨입니다. 내일 새벽 전국에 비가 다시 내린 뒤 오전이나 낮에 대부분 그치겠습니다. 비가 그친 뒤엔 화창해지면서 기온도 크게 오르겠습니다. 네, 오늘은 밤샘 토론이 있는 날이죠. 4개 정당의 대변인들이 나오는데요. 박빙구도 장미대선 민심 어디로 갈까라는 주제로 토론 이어갑니다. JTBC 뉴스룸을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